미생물 파트에서 나온 거는 그렇게 없는데 저번에 리스테리아 균 이거 한번 나왔어요. 냉장에서도 살 수 있는 균을 골라내세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리스테리아 균을 골라내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건데 이게 자세히 안 보면 진짜 모르는 경우가 그죠. 자, 종류를 보면요, 세균 있고 곰팡이 있고 그 다음에 효모 있고 이게 크게 좀 보세요. 위생 파트는 크게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조금 외워 들어가야 좀 편해요. 세균이 어떻다, 그죠? 곰팡이가 어떤 거다, 그 다음에 효모가 어떤 거다, 바이러스가 어떤 거다, 리케차가 어떤 거다 이렇게 크게 보시고요. 세균류는 보면은 세균류 식중독, 경구 감염병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습니다. 뭐 형태에 따라 있잖아요. 군 모양이 있고 감균 모양이 있고 낯선균 모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곰팡이는 보면은 우리 곰팡이 많이 보잖아요, 그죠? 누룩 곰팡이, 푸른 곰팡이, 거미줄, 털 곰팡이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효모는 보면은 우리 쓰는 거 있잖아요. 사카로로미세스 세르비지에, 그죠? 이게 이스트의 정식적인 학명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거 기능사 문제 나오는데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죠? 하는 기사 나와요. 예, 쓰는 거? 이거 이스트를 그죠? 네, 그죠? 사카로미세스, 그죠? 세르 비지에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당에 관계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런 거 미생물 할 때요, 이 선언 숫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명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속명을 짓고, 그 다음에 발견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명명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딱 짓습니다. 그죠? 종은 어떤 종이고 어떤 속이고, 그죠? 여러분 아시죠?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 위에가 어떻게 제일 큰 거죠, 그죠? 뭐 동물계, 식물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다음 제일 끝에가 종이잖아요, 그죠? 요로 갈수록 크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생물 시간에 이런 거 다 그죠? 기억이 안 나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칭을 그렇게 합니다. 종명, 속명, 명명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미생물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 바이러스라 그러면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 있으면 정식합니다. 바이러스는 그것도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고요. 리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가 리케차입니다. 그것도 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얘는 발진 티푸스의 병원체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크기 있죠. 곰팡이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효모, 세균, 그 다음에 일개치아,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2차 시험 문제도 좀 쉽게 낸다 그러면 이걸 막 그냥 순서 없이 막 이렇게 놔둘 수 있겠죠. 그리고 크기별로 큰 순서대로 나열해가 적어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문제를 내자고 하면은, 물론 쓰는 사람은 재미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크기 순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람 염색법이 있는데, 이 세포벽을 이제 염색을 합니다. 염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색깔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 그람 염색법입니다. 그게 빨간색이냐 보라색이냐에 따라 양성균이 되는 거고 음성균이 됩니다. 붉은색은 그람 음성균입니다.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뭐 세포 벽을 알코올로 녹여가지고 채색을 합니다. 채색 띄워가지고 얘는 반드시 붉은색,
그죠? 그러면 얘 이제 종류가 어떻게 있냐? 그죠? 이게 조금 이게 제가 제빵에서는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그죠? 이질균, 그죠? 그 다음에 대장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살모넬라균, 이런 것들이 그람 음성균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색깔은 무슨 색? 붉은색. 그러면 그람 양성은 보라색이죠. 그죠? 그러면은 황색, 포도상, 구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툴리너스, 네, 클로스트리움 균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실러스, 네, 세레우스균,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너무 깊이 들어가나요? 그죠? 요게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요거까지가 미스테리아 균. 균도 그람 양성이 들어갑니다. 요거 여러분들 하나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식품책 가지고 이제 강의하실 때도 도움 될 겁니다. 요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진핵생물 이렇게 했는데 얘는 진핵세포를 가진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ATP 뭔지 아시죠? 아데노신 트리포스테이트입니다.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ATP 형태로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 호흡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핵 생물은요, 핵이 없는 물질입니다. 원핵하고 진핵하고의 차이점은 핵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옆 궁에 보면 구균, 강균, 낙성균, 비브리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브리오균 그러면 무조건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에서 나는 균. 그 다음에 효모를 보세요. 다른 것보다는 균사가 없으면 출합법에 의한 무성생식을 합니다. 하지만은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포자를 만듭니다. 이 곰팡이나 균은요, 이게 환경이 안 맞으면 이 포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포자는 보통 몇 도씨 이상일 때 죽는가 하면은, 물론 조금 다른데 120도씨 정도의 온도를 높여줘야만 포자가 죽습니다. 얘들이 또 어떻게 되어 있냐? 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뚫고 들어가가 얘 안에 있는 놈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뭐 보통 이렇게 내생 포자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해도 있잖아요. 포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삽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이 딱 되면은 번식을 합니다. 포자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자, 미생물의 발육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영양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미생물 할 때. 그 다음에 수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 수 있나요? 온도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영양소, 수분, 그 다음에 온도. 자, 영양소는 탄소원은요, 보통 보면 포도당 탄수화물 유기산에서 나오는 게 탄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질소원은 어디서 빼는가 하면요,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으로 들어가면요, 질소원으로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기염류. 그래, 영양소는 얘들 다 먹는 거죠. 무기, 미네랄, 그죠? 그 다음에 생육소로는 비타민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도 저겁니다. 영양소입니다.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영양소가 있잖아요. 다른 것도 있지만 비타민 얘도 미생물이 살아가는 이게 먹이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은 보통 보면요. 자 보세요. 자 유리수, 결합수 있는데 우리는 저거 보죠. 경수, 악경수 이렇게 나누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요. 유리수, 결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물 있죠. 그런 걸 유리수라고 그러고요. 결합수는 어떤 건가 하면요. 지금 분명히 식품 중에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는 거는 알아요. 뭐 예를 들어 분유를 생각하면 분유 안에 수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안 보이죠. 나오지도 않고. 그죠? 그런 걸 결합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자, 결합수는 식품 구성 성분과 직접 간접적으로 결합되는 수분이고 쉽게 제거되어지지도 않고요. 미생물의 번식과 발화에 이용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각수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자 액체인 상태의 물 속에 물 분자 하나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육각이나 오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육각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저 살얼음이 이렇게 살짝 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육각수입니다. 뭐 육각수가 좋다는 건 그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그래서 물 같은 거 먹을 때 있잖아요. 살짝 살얼음 낀 물을 먹으면 몸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수분 활성도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 빵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저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식품이 있을 때 있잖아요. 수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수분 활성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분 활성도라는 게 과연 수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수분이 보통 몇 프로 있어요? 75% 정도, 그죠? 65%에서 75%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분 활성도 요겁니다.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에 나타나는 수증기압 분해, 그 다음에 그것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수증기압 분해, 식품의 수증기압입니다. 단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는 같은 온도에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기준에 그럴 때에 얘가 얼마만큼 수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보면은 보통 이거 보면 AW를 이렇게 나타내요. 그죠? 자, 수분 활성도의 미생물의 관계 중에 있잖아요.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게 세균입니다. 세균 0.9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효모인데 효모가 0.88 정도 됩니다. 0.88. 효모도 의외로 수분 활성도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가 0.85, 그 다음 내 근성 곰팡이가요 0.65 정도 되고요. 내 삼투압성 곰팡이가 0.6 정도 됩니다. 0.6. 그 결국은 수분 활성도는 뭐하고 연관되는 거? 저장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이게 저장. 그죠? 또 저장하고도 연관되니까 유통하고도 나중에 연관이 되겠죠. 유통하고도. 그러면 수분 활성도의 미생물 관계 1차 시험 때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도 몇 프로 그죠? 0.9, 0.88, 0.65, 0.6 내근성, 내삼투압성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온, 흡습, 탈습 곡선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죠? 식품이 보면 있잖아요. 그죠? 수분을 얻을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온도에 있을 때 등온, 그죠? 등온 그러잖아요. 등온. 흡, 탈습, 곡선이죠. 그죠? 두 개가 이렇게 내려 있죠. 그죠?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오고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정의는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상대 습도와 그죠? 상대 습도와 그죠? 평형 수분 함량입니다. 그죠? 평형 수분 함량입니다. 그죠? 수분 함량 변화에 따라 역의 숫자로 곡선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자, 흡탈습으로 인한 변화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분 조절제를 첨가해서 조절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요게 들어가는 게 트레할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집어넣으면요, 물엿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 평균 수분 함량이라는 이 글자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그잖아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평균, 그죠? 그럼 뭔가 하면은 어떤 물체가 있고 위에 이제 대기 수분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무조건 뺏기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 되면 딱 멈추죠. 보통 우리 대기 그게 얼마예요? 0.4 얼마 되죠? 45% 정도 되냐? 대기 수분이 45%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하고 두 개의 수분 이동이 수분 이동이 두 개가 되지 않을 때 그러면은 뭔가 하면 두 개가 셈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의 수분 함량을 평균 수분 함량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가 저 얘기입니다. 얘는 이제 영역이 이제 나눠지는데요. 어떻게 나누는 단분자층 영역하고 다분자층 영역하고 모세관 영역층하고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제빵 책에는 별로 나눠져 있지 않는데, 그 모세관 영역층이라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 보면 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분자 영역층은 일반 우리 식품에 있는 그 수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단분자 영역층은 그보다 작은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모세관 같은 경우는 다분자층 같은 경우 수분이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막 채워져 있는 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겠죠, 이게. 그죠? 맨 밑에 어떤 물질이 있고 이러면은, 그죠? 그런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있는데, 이게 흡탈수 곡선이 있잖아요. 두 개가 보면 간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뭐 포 있잖아요. 그런 포 있잖아요. 포를 만약에 생각할 때는 포 만들 때는 수분이 어떻게 돼요? 되게 많이 빠져나가죠. 근데 이 포에다 다시 수분을 넣는다 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수분대로 그대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죠. 그 두 개 간격이 차이 나죠. 그게 히스테리시스입니다. 그게. 예. 분명히 간격 생기죠. 그죠? 그게 히스테리시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 식품 쪽으로 가면요, 이걸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제과제빵에서는 별로 큰 그거 영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분의 역할입니다. 자, 수분의 역할은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미생물도 다 보고 하는 건데, 자, 용매 역할하고 반응물 역할을 하죠. 용매 용질 아시죠?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 용질은 녹는 물질입니다. 녹는 물질. 그 두 개 차이 아시고요. 이런 수분이 있으면요, 조직감, 질감이 변합니다. 다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생물 생장에 중요한 성분이 이 수분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가 식품 성분과 산소의 접촉을 차단하는 게 이 수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빼곡하게 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절대 이 물을 통과 못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식품이 있는데 덤성덤성하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아까 이제 수분 활성도에서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분은 돈입니다. 금전적 가치로서의 이제 수분이죠, 그죠? 물 많이 넣으면 그죠? 제품 두 개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돈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적인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보세요. 저온, 중온, 고온이 있는데 저온은요 보통 0도에서 25도시고 중온이라 하는 거는요 15에서 55입니다.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좀 틀립니다.
고온은 40에서 70 정도를 하는데, 자, 이 정도의 온도에서도 사는 것도 있습니다. 고온균에 사는 거. 뭐 온천에 있는 균들 있잖아요. 걔들은 온천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초상균, 유산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초상균 보면은, 자, 초상균은 공기 중에 존재해 발효 시 에너지원은 알코올, 발효 시에는 산소가 필요하고요. 저거는 25 내지 30도씨 정도 됩니다. 자, 유산균종 가운데는 저온에서 유산균종이 잘 사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놓은 거 하면요, 우리는 이런 거 조금씩 알아야 됩니다. 초상균, 유산균에 관한. 왜냐면 빵이 발효하는 게 영양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체질의 pH입니다. 효모 곰팡이는요, 약산성에 잘 자랍니다. pH가 4.6 정도 되고요. 세균은 중성에. 요것도 같이 알아놓으세요. 효모 곰팡이는 pH가 4 내지 6. 약산성이죠, 그죠? 그리고 세균은 중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 단어. 통성, 현기, 미호기, 편성. 요 단어 뜻 잘 아셔야 합니다. 통성은요, 이것저것 다 사는 겁니다. 통성, 현기성 그러면 산소가 있든 없든, 그죠? 편성, 현기성은요, 기체를 이제 싫어하는 놈입니다. 그 다음 미호기성은 미량의 유리산소를 요구하는 거고요. 편성, 호기성은요, 기체를 사랑하는 그런 놈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만이 사는 그런 균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문제를 내려면 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충분히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삼투압인데, 자, 삼투압은요, 세균형의 식염 설탕에 의해서 삼투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 세균은 3%의 식염에서 정식이 억제되고요. 호염 세균은요, 정식합니다. 호염 세균, 대체적으로 우리가 호염 세균이 있는 곳을 생각하면요, 어딘가 하면 김치입니다, 김치. 김치에 소금 되게 많이 넣잖아요. 그죠? 균이 있기 때문에 김치가 발효를 하는 거겠죠, 그죠? 발효합니다. 그 다음 식품의 변질에 들어가 보면요, 변질이 된다 해서 못 먹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변질의 뜻은 저겁니다. 변질은 저거예요.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그죠? 성질이 변하는 거는 부패하고 이런 거 틀립니다. 부패는 어디에 들어가요? 변질 속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질의 뜻을 잘 아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변질. 우리 변질됐다 하면 무조건 못 먹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 원래 뜻은 그거 아니라는 거. 자, 식품의 변질의 원인은요, 생물학적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원인도 있고, 물리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을 보면요, 얘들은 이제 미생물 정식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단백질은요,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가 하면은 암모니아가 나옵니다. 줄줄하네, 암모니아. 그 다음에 아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인돌. 여러분들 인돌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돌, 그 다음에 황화수소동이 나타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자, 지질은요, 지질입니다. 지질은 곰팡이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자, 뭐예요? 카보닐 화합물입니다. 카보닐 화합물입니다. 그죠? 저번에 얘기했죠. 카보닐 화합물, 과산화물 두 개 틀리다고 얘기했죠. 내용 다릅니다. 그 두 개 또 아셔야 여러분들이 책을 보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효모나 곰팡이 리파자에서 카보닐 화합물로 분해가 됩니다. 얘도. 그 다음에 화학적인 원인은요, 자, 온도에 의한 유지의 불안정, 그 다음 지질의 자동산화, 가수분해, 또 빛에 의한 산화가 촉진, 그 식품 성분 간의 반응, 이 얘들은 이제 안에서 뭔가 반응, 내부 반응이 일으키겠죠. 보통 그런 거는 이제 성분 간의 반응은 화학적인
그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는요, 우리 눈으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겁니다. 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밑에 보면 변질의 종류가 부패, 변패, 산패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부패는 어떻다, 변패는 어떻다, 산패는 어떤 거다.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영양소 중에 어떤 거하고 영양소가 관계되는지,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발효, 부패 다 뭐예요? 고분자에서 어떻게 돼요? 예, 저분자로 반드시 분해가 됩니다. 요 큰 골자는 요겁니다.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바뀌는 겁니다. 발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돼요? 밀가루에서 어떻게 돼요? 포도당은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분자에서 저분자 나누는데 인간이 못 먹는 게 이제 부패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자동산화가 있는데, 자동산화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좀 아셔야 됩니다. 유지가 대기 중의 산소를 자연 발생적으로 흡수 또는 흡수된 산소는 유지를 산화시켜 과산화물을 생성시킨다. 자, 아까 전에 카르보닐 화합물 나왔고 지금 과산화물 있죠. 그러면 과산화물은 뭐하고 관계되는 거라고? 산소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두 말 다릅니다. 이거 이제 보면 책 볼 때 있잖아요. 두 말 구분해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산화물하고 카르보닐 화합물하고 그게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발효입니다. 발효도 그러면은 아까 전에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건 맞습니다. 발효도 대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자,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유기산이나 알코올 등으로 생성하는 그런 현상이 발효입니다. 자, 부패 단백질은 예, 펩톤, 폴리펩타이드, 그죠? 아미노산. 요것도 보면 그잖아요. 단백질, 펩톤, 그죠? 그 다음에 폴리펩티드. 이 펩티드 결합은요,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중간에 뭘로 연결되는 게 CHON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물론 펩티드 결합이라 합니다. 이게. CHON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 이게 펩티드입니다. 그 폴리니까 어떻게 해요? 폴리. 뭐 노래할 때 폴리 그냥 아니에요. 폴리는 두 개 이상일 때 폴리라고 합니다. 폴리. 자, 여기서 이제 뭘로 바뀌어요?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황화수소 이렇게 바뀌는 게 요겁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단백질, 펩톤, 폴리펩티드, 아미노산. 그 다음에 요보다 더 저분자. 뭐예요? 아까 전에 암모니아, 아민, 인돌, 황화수소 이런 게 그 밑에 단위입니다. 자,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온도, 그죠? 수분 함량, 습도, 산소, 열 등은 예, 부패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부패 판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보통은 제일 큰 게 뭔가 하면요, 세균을 원래 이렇게 검사해보면 거의 최고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관능검사라는 거는요, 눈으로, 후각, 그 다음에 시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걸 관능검사라 그래요. 조금 비과학적인 겁니다. 이 관능검사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비과학입니다. 이 관능검사는 좀 비과학적인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소비자 기여도 조사할 때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관능검사라 하죠. 1점 대비, 뭐 2점 대비, 3점 대비 조사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소비자 기여도 조사할 때는 또 그만큼 유용한 거는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균학적 검사 방법은요, 예, 식품을 가져와 가지고 안에 균수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얘가 부패냐 부패가 아니냐 이겁니다. 자, 식품 1g당입니다. 줄쳐는 놓고 외우세요. 0.5 이하이면요 안전한 겁니다. 0.5 10의 5승이죠. 자, 1g당 10의 5승이면은 네, 5승 이하면은 예, 안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10의 5승에서 8승까지는 처음에 부패할 때 균수가 많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뭔가 이게 지금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숫자 예, 2차 때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오는데 1차 때는 이거 나오죠. 보기 문제 얘가 쭈루룩 나올 거예요. 그
그러면 줄쳐놓고 외워야죠. 그냥 화학적 판단은 어떤가 하면요. 휘발성 염기 질소가 나오는 게 이제 화학적인 염기 질소입니다. 어육과 식육의 신선도를 판정하고 하는 게 그거고요. 뭐 K 값도 있고 트리메틸라민 요것도 같이 외우세요. 트리메틸라민 어패류가 이제 부패될 때 나오는 게 트리메틸라민입니다. 그 다음에 pH, 부패로 인해서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어 중성 또는 알칼리성을 이행하죠. 히스타민, 그 어육에 히스타민이 많이 생기면은 여기도 부패가 되었다는 거고요. 물리학적 판단은 이제 경도, 점성, 탄력성 이런 거 보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부패 판정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세균학적 검사 방법 있잖아요.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10의 5성. 그 다음에 10의 5에서 8까지 요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패 이제 사전 방지법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뭘 조절하면 돼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습도, 산소. 그죠? 부패 방지하려면은, 그죠? 부패 방지하려면 이걸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온도 내리고, 수분 어떻게 해요? 적게 주면 되겠죠. 그죠? 습도 내려주고, 산소 안 넣어주면 되죠. 그죠? 그 다음 열, 깔아주면 되죠. 이제 그 중에 방법 중에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고 화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제 물리적인 방법은 이제 건조법이니까 뭐예요? 건조법이니까 뭐예요? 수분 함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이 두 번째 거 이게 들어가는 거죠. 건조법이니까. 자, 일반적인 미생물은 15도씨 이하에서는 번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줄쳐놓을 경우는 수분이 15% 이하입니다. 기준이 보통 보면. 그 다음에 냉장법입니다. 냉장법은 그죠? 수분 함량 습도에 들어가나요? 그 다음 온도에도 들어가죠. 아니 온도를 내려버리니까 그죠? 온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음저장, 냉장, 냉동 등이 있습니다. 음저장은 어떤가 하면 아시죠? 무 같은 거 원래 이게 저장할 때 어떻게 돼요? 땅 파가지고 움막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죠. 그죠? 그 다음에 지푸라기 가서 앞에 입구 막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고압전기 멸균법입니다. 고압전기 멸균법은요, 레토르트 식품이 보통 그런 겁니다. 레토르트 식품. 레토르트 식품입니다. 팩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레토르트가 뭔가 하면요, 고압솥이라 생각합니다. 고압전기 멸균을 이용해 121도씨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살균하는 겁니다. 멸균 효과가 좋아 미생물이나 이 온도니까 뭐가 좀 죽는다? 포자까지 사멸을 하는 겁니다. 뭐 통조림, 병조림 살균에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인데 자외선을 쪄가지고 하는 거죠. 2500에서 2800 이게 단위입니다. 2500에서 이렇게 치죠. 옹스트롱. 요거 옹스트롱이랑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은 이용하는 게 코발트, 코발트 60하고 세슘 127입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조림 식품의 변폐 현상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나와 있나요? 제과제빵이 책에는 없을 거예요.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만 할까요? 아니 요거까지만요. 혼인의 목적까지만.
자, 여기 보면 이제 MA 저장하고요. 그거 잘 보세요. MA 저장하고 CA 저장은 틀립니다. MA 저장은 그러니까 필름 막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러면 저촉이 안 되겠죠. 막을 씌우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사과가 있으면은 그죠? 사과가 있는 사과 있으면 사과에다 피복을 시켜버리는 거죠, 뭐.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덜 내려갑니다. 대신 그래도 상하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상합니다, 상해요. 그래서 CA 저장은 뭔가 하면요, 그죠? 코스텀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기체. 얘는 기체 조성의 비율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균이 살 수 있는 기체 있잖아요. 그걸 조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CA 저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MA 저장은요, 각종 플라스틱 필름을 과일을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CA 저장은 탄산가스나 질소가스에 넣어 보관을 하는데 호흡 작용을 억제합니다. 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염장법은 소금에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염장하는 겁니다. 해산물, 젓갈 등이 있고요. 얘도 오래 놔두면 상합니다. 안 상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당장법인데 50%의 설탕에 집어넣어가지고 합니다. 근데 얘도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얘는 속이 안 나가지고 윗표면부터 먼저 떠죠. 원래 잼 같은 거 끓여가지고 그거 보관해도 어떻게 돼요? 잼 윗부분에 보면 여기 금방이 먼저 피죠. 그죠? 그 다음에 초절임법인데 얘는 이제 식초를 이용해가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저장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피클 이런 거 사용할 수도 있고 독일의 그 양배추가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게 초절임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CA 저장법. 훈연법은 뭔가 하면요, 이제 연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발암 물질이 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공장에 사용하는 방부제 첨가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물리적인 방법, 화학적인 방법, 요거 두 개가 다르게 있는데, 여기서는 뭐 문제가 일단은 알아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단답형으로는 뭐가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놔야 된다, 이거. 그 다음에 훈제품의 목적 볼게요. 요까지만 볼게요. 이 훈연을 왜 시킬 것 같아요? 오래 저장하려고 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은 훈연 시키면 오래 저장하고 그냥 오래도록 맛을 유지시켜 가지고 우리가 먹으려고 하니까 훈연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육제품에 그죠? 풍미를 그죠? 부여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저장성을 향상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어떻게 좋게 해가지고 외관적으로 우리가 보길 때 어떻게 해요? 훨씬 기호성 있게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중에 산화를 방지시키죠. 그 다음에 훈연하면서 원래 가공 제품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저번에 저거 얘기했나? 아로마하고 플레이버의 차이점?